네, 먼저 재활 운동에 있어서 고유 수용 감각 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강희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진 선생님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석사와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산에 있는 휴바디웍스의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강희진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희진입니다. 오랜만에 발표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프로프리셉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프로프리셉션 운동은 대부분 다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을 잘 가지려면 결국에는 스켈레탈 시스템이랑 너브 시스템이랑 머스큘러 시스템이 세 가지 다 이제 잘 활성화돼야지 우리 움직임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경이 전달해 줘야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근데 너브 시스템은 CNS랑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절한 감각,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감각으로 인해서 뇌로 올라가는 인풋의 양에 따라 혹은 이 질에 따라서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뇌에서 이 정확한 그리고 세밀한 그런 양들이 뇌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뇌에서 통합 분석해서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으로 결국엔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움직임은 신경계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목표는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게 목표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경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기 전에 메카노 리셉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는 이론적인 걸 좀 하고 뒤에는 실기적인 내용을 할 텐데,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몇 가지 과제만 수용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조금 그냥 흘러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신경계와 관련된 메카노 리셉터와 관련된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논문 몇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이제 리셉터 중에서 메카노 리셉터가 저희가 이제 운동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포스를 다시 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이 깨지네요. 메카노 리셉터들은 이제 늘어난다든지 비틀린다든지 텐션을 받는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용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메카노 리셉터들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방추, 다들 아시겠지만 머슬 스핀들, 금방추, 그 다음에 GTO, 골지건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카노 리셉터 중에 하나인데, 또 피부에나 관절에 있는 파치니 소체, 루피닌 소체 이런 것들도 다 메카노 리셉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저희가 운동의 이제 프로프리셉션 트레이닝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은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는 사실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면서 좀 좋은 장비가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를 찾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EMG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근전도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요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X축, Y축, G축에서 움직이는 각도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을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로테이션 한다 하면 몇 도 정도 로테이션 했는지 Y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정확하게 각도를 움직이고 시상면에서 움직임이 몇 도로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장비고, 요거는 로드 셀이라고 해서
장력을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고리를 걸고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면 몇 킬로그램의 힘으로 당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최대한 당겼을 때 50kg이 나온다면 10%만 힘을 줘봐. 5kg으로 정도 당겨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게 어느 수치가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장비는 요거 특히 요 지금 로드셀이라고 하는 요 장비 텐션 바이오피드웨어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 소개는 아니고 요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주간의 밴드 운동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근력과 조인트 포지션 센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각 관절 각도를 이제 타겟된 거를 찾아오는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다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포스 센스, 힘 감각은 저런 밴드 운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본 겁니다. 봤더니 요런 장비, 아까 로드셀 요거 아까 말씀드린 요 장비가 이제 텐션을 얼마만큼 당기는지 장비입니다. 이렇게 몇 킬로그램 당기는지 보는데 아까 그 장비랑 이 장비랑 똑같은데 이렇게 무릎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발목의 힘만 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힘 감각은 좋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6주간 그냥 단순 밴드 운동만으로는 조인트 포지션 센스는 좋아지게 하는데 힘 감각에 대해서는 힘 감각과 관련된 프로프리셉션에 대해서는 향상과 관련된 건 불분명하다. 이런 선행 연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네시오 테이프를 포함해 붙였을 때 과연 힘 감각과 근력의 변화가 있냐 봤더니 근력에는 힘을 향상시키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힘 감각은 좋아지더라. 그래서 키네시오 테이핑을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붙이는데 키네시오 테이프는 힘 감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붙어 있으니까 피부가 늘어나는지 혹은 당기는지 눌리는 압력 이런 것들의 정보를 내주기 때문에 힘 감각이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앵클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들한테 포스 센스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기빙웨이와 관련이 있나? 기빙웨이는 이제 저희 길 가다가 이렇게 툭 주저앉을 것 같은 것들 저희가 기빙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성이 있나 이렇게 본 연구입니다. 봤더니 앵클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힘 감각 감소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길 가다가 이제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기빙웨이나 앵클 인스테빌리티와 관련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근력만 좋아진다고 해서 완치된 게 아닌데 결국엔 프로프리셉션도 좋아져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프로프리셉션이 다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재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프로프리셉션 힘 감각은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랑 이센트릭 컨트랙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관련이 있나 봤더니 이센트릭이 훨씬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신장성 수축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감각 오류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한 훈련, 그러니까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 이후에는 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휴식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선수들한테 휴식을 준다는 게. 그래서 선수들 자체도 혹은 일반인들도 운동을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불안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가 더 이런 감각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 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데 요즘 스마트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데 스마트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포지셔닝 센스, 그러니까 타겟된 거를 찾아오는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 있을
그 뭐 연구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시야를 가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관절축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제약이 많은데 저희는 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스마트폰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사람의 타겟된 거를 정확하게 찾아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어깨 가동 범위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측정했을 때 과연 실내 타당성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결론은 실내 타당성이 있긴 한데 IR에서는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깨 수술 환자에게서 바로 갖다 대는 겁니다. 지금 ROM이 얼마나 나오는지 패시브로 혹은 액티브로 바로 갖다 대서 바로 측정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는 뭐 이거 올려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각도기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바로 갖다 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도가 나오는지 이렇게 바로 수치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연구는 이 무릎에서의 이 각도 측정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측정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측만증과 관련된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측만증 이렇게 지금 이 경사를 보는 이런 장비들과 봤을 때 신뢰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측만증 있는 사람들한테 몇 도 정도 휘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목 아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목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정도 좋아졌느냐, 가동 범위는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단지 이렇게 회전과 관련된 신뢰성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전과 관련된 거는 좀 떨어지더라.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 지금 갖다 대고 있는 위치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정확하게 좀 측정될 수 있겠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힙 ROM을 측정하는 게 어떤 요 이제 인클리노미터를 아까 봤던 장비 그 소프트웨어를 앱을 통해서 힙의 플렉션, IR, ER 보고 그 다음에 어덕션 보고 에비덕션 보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힙에. 그래서 힙의 가동성을 스마트폰으로 측정해서 뭐 타겟인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가동 범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으면 알겠지만 스쿼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엄청 많거든요. 스쿼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저희가 넌 웨이트 베어링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근데 넌 웨이트 베어링은 웨이트 베어링이랑 좀 달라서 실제로 스쿼트가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하느냐는 웨이트 베어링 시에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갖다 대서 발목이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딱 제껴졌을 때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서 이 사람의 앵클에 지금 도시플렉션, 웨이트 베어링에서 도시플렉션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보통은 발끝보다 이 무릎이 한 5cm에서 8cm 이상은 나와야 스쿼트 할 때 무리가 없이 스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해서 아 당신은 스쿼트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면 못하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프리셉션이 우리가 그 어떤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내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프리셉션을 인지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살 컬럼 메디알 레미니스칼 패스웨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프로프리셉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으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트랙은 unconscious 프로프리셉션인데 이건 스피너 세레벨라 트랙 손해로 올라가는 프로프리셉션을 얘기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인지 가능한 프로프리셉션을 보면 어떤 것들을 대뇌 피지를 올리느냐 그러니까 봤더니 포지션 센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가락 움직임인지 발가락 움직임인지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인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대뇌 피리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림이라든지 피부 근육의 이제 대부분의 리셉터들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가 안 되는 이제 트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머슬 스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추, 그다음에 GTO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운 그 인지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이 신전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때리면 무릎을 딱 펴는데, 머슬 스핀들을 이거 지금 무릎에 자극이 왔으니까 무릎을 펴야 돼 하고 딱 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인지한 트랙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올라가는 도표인데, 결국에는 하지에서 상지에서 연수에서 이제 이 신경 신호가 크로스돼서 오른쪽으로 올라왔던 거는 왼쪽 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뇌, 그 다음에 시상을 통해서 대뇌 피지로 올라가는 트랙, 이게 컨셔스 프로프리셉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뇌로 결론으로 올라가는 하지에서 상지에서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 이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그 뒤쪽으로 돌살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데로 통해서, 그다음 돌살 컬럼, 그다음에 그라실리스, 그때 큐네이투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메디알 레민스커스로 통해서 대뇌 시상, 대뇌 피지로 가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셔스 인지 가능한 프로프리셉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컨시 프로프리셉션은 이렇게 네 가지 트랙을 위해서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뇌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팔에서는 요 두 가지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에서는 요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이제 소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지하기 어려운 프로프리셉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이랑 안구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자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정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이랑 이제 안구, 그 다음에 전정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서로 다 상호 협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구 운동이 목이랑 안구 운동을 훈련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발서기에서 안구 운동이랑 목을 훈련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안구 운동이랑 목의 움직임을 코디네이션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자세라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서로 감각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추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목 훈련을 대체적으로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자세가 틀어진 사람들한테서. 그러면 이제 프로프리셉션의 이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냐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피드백, 피드포워드 조절하고 근육 강직을 이제 유지할 것인지 풀 것인지, 그 다음에 움직임의 정확성, 내가 계획된 움직임을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정성, 협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고유수용 감각은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고유수용 감각은 보통 이런 세 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인트 포지션 센스, 관절 위치 감각, 그 다음에 키네시제 포스 센스 이렇게 있는데, 오늘을 얘기할 거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특히 이제 머슬 스핀들 같은 경우는 길이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속도와 관련된 것들을 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요거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에 이제 요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냐의 정보를 뇌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목을 자꾸 해야 되냐면, 후두하근에는 금방추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금방추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목이랑 안구 운동을 자세를 하는 운동에서는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스페시픽 테스트, 프로프리셉션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JPS, 그 다음에 키네시제 포센스 이렇게 있는데, JPS는 타겟인 걸 찾아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키네시제는 움직임 시작 지점 찾기, 움직임이 딱 시작하는 시점, 움직임 변하는 시점 찾는 거,
그다음에 움직임의 경로 따라 움직이는 거 하는 거,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포스 센서 지정된 3kg으로 힘 줘봐, 10kg 힘 줘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non specific 테스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밸런스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이 같이 통합되기 때문에 실제 프로프리셉션만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지만 훈련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프리셉션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냐? 첫 번째가 페인입니다. 페인, 통증. 통증이 있으면 감각이 떨어지게 되더라. 제가 이거는 뭐 논문에서 읽은 적은 없지만 감각이 좋아지면 통증이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이랑 통증이랑 반비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증이 감각을 떨어뜨리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부기가 있어요. 관절이 부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유sun 감각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붓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삐거나 인대가 다치거나 관절낭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메카노 리셉터들의 손상이 됐을 때 이제 프로프리셉션에 문제가 생기더라. 네 번째는 아까 이센트릭 제가 선행 연구에서 보셨죠. 피로가 프로프리셉션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결국에는 피로가 있는 사람, 아주 고강도 훈련 이후에 충분히 시험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했을 때 피로가 유발되고, 이 피로는 고유sun 감각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치기 쉬운 게 되는 거죠. 피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페시픽 테스트를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어깨에서는 이제 ER, 그 다음에 플렉션, 앵클 돌시 플렉션, 니 플렉션, 그 다음에 목은 이제 레이저 포인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스 센서는 CCF, 턱 당기는 운동, 그 다음에 앵클, 돌시 플렉션의 힘 감각 20% 50% 이런 성경 연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페시픽 테스트는 이런 것들이 있고, non 스페시픽 테스트는 싱글 레그 테스트, 싱글 레그 밸런스를 하면서 눈을 감고 하라는 과제, 혹은 목을 돌리라,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위에서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non 스페시픽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눈을 유지하고 머리 돌리는 거, 눈을 유지하고 머리 돌리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리는 유지하고 눈만 돌리는 거, 혹은 머리랑 같이 눈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non 스페시픽 테스트가 됩니다. 요거 목 아픈 사람들이랑 자세 안 좋은 사람들한테 하면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갑자기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프리셉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밸런스가 결국에 안 맞으니까 OA, 결국에는 골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근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고유수용 감각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고유수용 감각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프리셉션을 억제시키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피로로 인한 부정적 통증 감소,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부기를 빼는 수기요법, 아니면 이제 뭐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런 수기요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요. 그라스톤 같은 베이스텀, 저희 이제 김영균 선생님 한 베이스텀 같은 걸로 소프트 티슈 테크닉을 할 수 있고, 테이핑도 여러분들 근육 테이핑에도 붙이는 거 있지만, 이 키네시오 테이프로 부기를 빼주는 림프 테이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핑을 통해서 이제 부기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근육 테이핑을 통해서 감각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운동사니까 결국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프로프리셉션을 자극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건 주장이고, 두 번째는 밸런스, 그러면은 이 간접적인 훈련 방법은 좋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간접적인 훈련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플러스 직접적인 훈련도 해야 된다. 간단한 큐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게 직접적인 거냐 보니까 JPS 포스 센서 키네시스 직접적으로 작업시킬 수 있는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지 비인지 고유성 감각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감각이랑 인지 트랙이랑 비인지 트랙을 동시에 포함하니까 저는 요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스테이블 시스템은 비인지 고유 감각.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제 보통 발에 있는 골지검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되는 거기 때문에 비인지 고유성 감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이미 직접적인 모터 스킬이 포함된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증가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선행 연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테스트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나?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EMG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었는데 이 사람은 모르지만 오른쪽 멀티피두스의 활성화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큐잉을 통해서 했더니 이런 동작을 여기 다혈근 수축을 시켰더니 바로 데드리프트 할 때 다혈근 수치가 바로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훈련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피드백 관련성이 있는 트레이닝은 운이 좋으면 바로바로 호전됩니다. 통증도 바로바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지션 센스 트레이닝은 어떤 각도에서 해야 되냐면 관절 각도에 다치기 쉬운 각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발목에 앵클 스프레인을 유발하는 각도는 플란타 플렉션 9도에서 22도 사이에 플란타 플렉션의 요 각도 사이에서 앵클 스프레인 혹은 다른 손상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요 각도에서 이제 해주는 게 좋겠죠. 다치기 쉬운 관절이니까. 무릎에서는 10도에서 60도 사이. 어깨에서는 과도한 외전이 됐을 때 다치기 쉽더라. 그러니까 요때 이제 리포지셔닝 센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각을 올려주면 손상이 좀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JPS 같은 예를 보면 지금 눈에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레이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가서 요 타겟된 거를 딱 맞췄습니다. 맞춰서 왼쪽 오른쪽 로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요. 다시 여기 찾아와 봐. 이렇게 했을 때 딱 정확하게 찾아오면 이 사람은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목 아픈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 하면 여기 레이저를 빡 이렇게 비추고 제 손이 떨리네요. 이렇게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대부분 목통인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각을 회복하고 있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감각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가이자 트레이닝이죠. 또 다른 평가는 이 사람이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과도한 외전에서 감각이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 외전 끝범위에서 각도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5초 유지해라. 그 각도에 찾아와봐. 왜냐면 이제 여기 스마트폰으로 각도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인클리노미터라는 각도계가 있는데 이 각도계를 딱 옆에 이런 밴드를 통해서 감아놓고 계속해서 이게 외전 내외전 운동 결국에는 외전 내외전 운동 하시잖아요. 그죠? 어깨 재활할 때 그때 옆에 하나 달아놓고 그냥 각도를 주는 과제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몇 도 찾아봐, 몇 도 찾아봐.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줘서 신선하게 계속해서 그런 과제들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외전하는 운동이 아니라 똑똑하게 이 관절의 고유성 감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과제를 결국에는 이걸 하나만 다는 시간만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 몇 도를 계속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생각보다 이거 많이 쓰는 건데 다리에 이렇게 각도기 나오는 걸 보고 감아 놓습니다. 아까 다리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60도에서 다치기 쉽다 했으니까 이걸 딱 감아 놓고 스쿼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5도로 스쿼트를 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정한 각도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계속 깊이 앉았다, 얕게 앉았다, 깊이 앉았다, 얕게 앉았다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에 딱 달아놓고 이게 옆에 달아놓고 그 각도 55도 각도를 찾아봐. 계속 일정하게 거기에 앉을 수 있게 이제 과제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스쿼트 할 건데 각도를 이렇게 딱 달아놓고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연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주면 되니까 어차피 한 김에 각도도 같이. 요거는 이제 제가 허리와 관련된 각도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일 때, 옆으로 제낄 때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무릎 펼 때 이제 이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이제 무릎 펼 때 허리가 유지되지 않는 영상을 제가 집어넣었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 운동, 여러분들 CCF 운동 많이 하시죠? 목에 있는 심부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CCF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CCF 제가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를 가져왔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이걸 목 뒤에 놓고 이 목 근육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20에서 30 머큐리를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2로 힘을 줘봐. 턱을 당기는, 지금 요 턱을 당기는 힘을 22로 당겨봐. 24로 당겨봐, 26으로 당겨봐, 30으로 당겨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과제를, 어차피 턱 당기는 운동 할 거니까 이런 과제를 주는 겁니다. 24로 계속 유지해 보세요. 24로 계속 유지해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목에서 요거는 이제 제 발바닥인데 이 센터에서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집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제가 3.8kg으로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을 감고 몇 킬로그램으로 당겨봐, 몇 킬로 당겨봐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는 120만 원도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로 하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로. 이거로 어깨 외전 같은 경우는 공기 넣고 이렇게 벽 대고 압력을 넣으면 이제 세게 넣으면 압력 게이지가 올라갈 거고 약하게 넣으면 압력 게이지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압력 게이지를 보고 너 30으로 계속 외전해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과제를 주면 됩니다. 이런 압력 게이지. 이게 없으면 이거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재활 운동센터 하시는 분은 혈압계로 하시고요. 혈압계로 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어차피 외전하는 운동을 할 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과제, 그 각도를 찾아오라든지 아니면 힘 감각을 찾아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고유수용 감각 운동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메트릭은 저희 선생님들이 잘 안 하는데 다칠까봐. 근데 플라이메트릭은 무릎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방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방추를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속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속도, 근육이 이제 늘어난 신장되는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이오메트릭 이런 걸 할 때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근육이 신장됐다가 수축하는, 이게 이센트릭에서 컨센트릭으로 바뀌는, 이걸 빨리 바뀌는 이런 것들을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근육이 신장되면 금방추에서 자극이 받기 때문에 빨리 수축하라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라이메트릭을 훈련을 하면 좀 더 고유성 감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이메트릭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선수, 만약에 이 사람이 운동선수라면 이 착지 훈련을 또 점핑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보통은 점프랑 착지 훈련할 때 무릎의 각도를 보잖아요. 각도가 진짜 30도 정도 착지할 때 굽혀지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도 이상 굽히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이메트릭 이렇게 점핑을 해서 근육의 빠른 속도의 수축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눈을 고정시키고 고개를 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리 주변에 있는 고유성 감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엔 재활 운동을 할 땐 그 고유수용 감각 운동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유수용 감각 운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자꾸 장비에 돈이 투자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센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게 없을까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고, 트레이닝은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차피 하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혹은 약간의 그런 과제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프로프리셉션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할 때 밸런스 운동, 물론 밸런스 운동 좋습니다. 밸런스 운동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고유수용 감각을 측정할 혹은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약간의 과제들만 추가하는 방법들로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간단하게 자기 그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JS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치기 쉬운 각도에서의 고유 감각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 때 약간의 신장성 트레이닝과 더해지면서 약간 밸런스 운동을 시키는데, 그 순서가 때로는 밸런스가 우선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반이나 약간 이제 정신력으로 뛸 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약간 고강도의 웨이트나 약간 여러 가지 운동 플라이메트라 운동을 시키고 나서 약간 신장성 수축을 유발하는 밸런스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앵커링이나 피니를 수술하고 나서 받게 되면은 이제 어느 특정한 각도를 벗어나거나 힘을 쓰게 됐을 때 그때 페인이 유발되잖아요. 이제 그럴 땐 어떻게 케어하면서 감각을 훈련하는 걸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장성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프리셉션 운동하는 게 운동 선수들한테는 바람직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개념이시죠.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은 당연히 고강도 필요한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신에 목표가 만약에 프로프리셉션의 향상만이라면 필요한 상태에서 프로프리셉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그냥 이제 프로페셔널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데, 근데 선수들 같이 특이하게 이제 고강도 훈련에서도 고유수용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좋은지보다는 목표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문제를 이제 잘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치기 쉬운 관절 각도에서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칩차인드 리컨이나 이런 거 재건술을 하게 됐을 때 네. 핀이나 그런 거 박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목 같은 경우나 이제 네. 무릎 같은 경우는 그 일정 각도나 힘을 냈을 때 그 핀으로 인해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고유 감각 훈련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이제 그 각도가 이제 통증이 있거나 그 각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사실 훈련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수술 부위 주변에 그 스카티슈라든지 혹은 그 수술 주변에 있는 그런 근막 조직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저는 현장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부위를 이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잖아요. 손으로 해도 되고 뭐 장비를 이용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좀 근막과 관련된 혹은 피부 혹은 거기 스카티슈를 좀 제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프리셉션 운동을 저희는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안 나오는 각도, 통증이 있는 각도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회전 운동을 할 때 대부분 끝범위에서
이제 그 통증을 많이 통증이 유발되잖아요. 혹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과도한 외전을 할 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 각도를 찾아오는 과제를 주면서 또 하나의 과제를 더 줍니다. 이 지금 축회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손으로 이걸 갖다 대고 골두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골두가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이 각도를 점점 늘려가서 계속해서 자기가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튀어나오니까 스탑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점점 고유수용 감각, 각도 찾아오는 것 플러스 그 각도 안에서 수출 정확하게 근육들이 작용할 수 있게, 그 각도 안에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제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범위 자기가 아픈 혹은 수술한 난 다음에 그 액티브 가동 범위를 잡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합니다. 발목에서도 마찬가지고, 발목에서도 돌시 플렉션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테일러스를 뒤로 밀어주는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면서 그 발이 무너지지 않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이게 아치를 테일러스의 그 뉴트럴 포지션을 계속 잡아주면서 그 지점까지 까지만 계속 움직이게 해서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인지할 수 있게, 이게 내가 지금 발이 틀어지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끝범위까지 찾아갑니다. 이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기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이라고 하는 게 딱 한정돼 갖고서는 이런 트레이닝이 있다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아까 그 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독 수행의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플라이오메트릭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PNF 운동이라든지 모든 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딱 한정돼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센트릭의 운동에 대해서 뭐 재활 환자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커버리 타임을 갖다가 얼마나 주고 휴식 시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갖고서는 그 운동 후에 밸런스 운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는 추후에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선수 개인마다의 그런 특수성들도 있고 또 종목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또 부상 부위라든지 부상 상태라든지 정도, 재활 정도에 따라 갖고서는 또 다르게 처방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할 거는 이제 현장에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시킬 때 프로프리오셉션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카운터 무브먼트나 그냥 프리 스트레치 되는 그 순간에도 프로프리오셉션 부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이후에 컨센트릭한 수축에까지 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봐야 프로프리오셉션의 어떤 부족이 눈에 보이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나 이러한 과정 중에 문제점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또 다르게 접근하시고 또 처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제가 이거 뭐 간단하게 부산에서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는데,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을 저희가 할 때는 실제로 고유수용 감각을 염두에 두고 뭘 하지는 않아서 질문에 대답하기는 곤란하긴 한데, 대신에 저희는 필요하다면 영상을 찍습니다. 요즘에 아이폰이 굉장히 아이폰이 삼성폰도 다 이제 이 천천히 이제 다 초당 몇 칸씩 찍어서 다 볼 수 있는 그 카메라들이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영상을 찍어서 이 사람이 점프할 때, 착지할 때 동작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점프하기 전에 준비 동작에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점프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교육하는 정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점프하기 직전에 무릎이 모여, 혹은 이런 점프하기 직전에 준비 동작이 너무 과도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코멘트를 하고 그렇게 하지, 이제 거기서 프로프리셉션을 어떻게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된 관계로 다음 또 연자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비에서 계속 열띤 토론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비인지와 인지 영역에서 결국은 고유 수용기는 딥머슬이죠. 글로벌 머슬이 아니라 딥머슬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러한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뒷모습은 과거에는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장비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제 취지에서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따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커피 브레이크나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소개해 주신 우리 중원대학교의 유현승 교수님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